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대유행,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 세계가 비상인 가운데 세계적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벌써 2달 이상 감염병 대응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도 말이 아닌 상황입니다. 오늘 일요포커스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기 회복과 활로, 향후 전망에 대해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벌써 2달째 확산 일로를 겪으면서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정점을 넘어서 점차 이렇게 잡혀가는 상황도 기대해 보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실제로 확산 속도가 무섭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제에 신경을 더 쏟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중앙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지역 경제도 말이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 패널로부터 지금 현재의 코로나19 사태 속의 지역 경제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시각을 한번 들어보고 본격적으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1월 말 중국에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발생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빠르게 유입되고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도 긴급 방역 대책에 나섰고요. 그 결과 초기에 상당한 성과가 있어서 우리 정부는 사실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는 그런 정책 기조를 유지했습니다만 31번째 신천지 신도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부터서는 대규모 감염병 환자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정책 기조 방향이 방역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3월 12일 이후부터서 지금 확진자가 100명대 선에서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관리체계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서는 다시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쫓아야 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도 차원에서도 지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전남 상인연합회에서 우리 전남의 상인들 소상공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출액이 최소 30에서 50% 이상 감소했다는 그런 30에서 50%. 그렇습니다. 그 정도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태 이후에 즉각적으로 피해 애로 신고센터를 갖다가 개설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 6천 건 정도의 지금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은 약 한 5,800건이 접수가 됐는데 95% 이상 되는 5,500건 정도가 전부 다 매출 감소를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감소가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물론 이제 대구 경북이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전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서 음식 숙박업 또 관광이라든가 운수업 이런 데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지금 생계가 가장 위협받고 있는 아주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병기 실장님, 지금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5,500건 정도의 응답이 매출 감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이 지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금 현재는 감염병 이 확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지도 않고 소비도 예전만큼 줄였기 때문에 이제 수요 측면, 이제 경제 전체적인 총 수요도 현재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감염병 때문에 이제 물류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스탑 상태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생산도 차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도 충격이 온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경제가 위기를 겪을 때 수요 측면에서 위기가 오느냐, 공급 측면에서 위기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사태는 총수요와 총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경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감염병이라는 이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 감염병 확산 사례 상태가 중단되는 시점에 다시 경제는 V자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그 너무나 이제 그 확산 속도가 빠르고 충격이 크다 보니까 이걸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이 V자 반등을 하지 못하고 그게 그냥 쭉 그렇게 침체된 상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지원해서 네.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V자 반등이 이루어지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마저도 네. 이제 하강 국면에서 버틸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제 그 안상현 국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예.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어떤 대책을 써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서요.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전남의 주력 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우리가 소상공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어느 정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상현 국장님. 네. 주력 산업인 우리 전남의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이나 철강,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분석하려면요. 예. 세계 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 이전과 이후를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팬데믹 선언 이전에는 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 전남의 많은 석유화학이나 철강 쪽에 많은 그 수출입 자재들이 중국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부터의 영향이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요. 네. 다행히 그 중국과의 그 직접적인 피해 관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어서 다행히 그렇게 큰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고요. 네. 특히 이제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그거야 이제 중국하고의 그 교류가 직접적으로는 없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산업이기 어떻게 때문에. 보면 부품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예. 쪽에 있어서 중국과의 어떤 전후방 연관 체계라든가 네. 아니면 또 물량을 갖다 서로 공급하는 이런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철강이나 석유화학이나 조선 쪽에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고요. 네. 또 대체 수입선을 갖다가 발굴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는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크게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았느냐, 생각보다는 없지 않았느냐 이런 네. 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팬데믹 선언 이후가 문제인데요. 네. 세계 경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하강했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수요가 축소가 되고요,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해운사에서 발주를 갖다가 뒤로 연기한다든지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 사태가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타격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지금 우려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해운업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조선업이 그렇습니다. 장기 침체 국면으로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 실장님, 지금 이 주력 산업에 대한 영향력은 안 국장님 말씀으로는 일단 별로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관광 문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벌써부터 막대하게 피해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광주단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펴낸 자료들을 봐도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요. 어떤 정도 영향이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관광 산업 하면은 이제 그 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이 포함되어 네. 있습니다. 이 도소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그 감염병이 대유행했던 시기가 3번 있었습니다. 네. 2003년도에 이제 사스가 한번 유행했었고, 네. 2009년도에 이제 신종 플루가 유행했었고, 이제 2015년에 메르스 이렇게 유행했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관광 산업에 타격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전남 지역 같은 경우도 이 3년에 해당되는 평균 그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들을 봤을 때 연평균 막 0.1에서 막 6.3%까지 이렇게 감소하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 걸 이제 봤을 때 지금 현재도 우리 이제 국민들이 여행도 좀 과거보다는 덜 하게 되고 행사나 축제도 덜 오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관광 산업 전반이 아마도 올 한 해 동안은 계속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우리 지금 꽃 축제들이 지금 개최될 시기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부 다 속속 취소됐고 뭐 예를 들어서 광양의 매화 축제 또 여기 영암의 이제 왕이 문화 축제는 4월에 개최할 건데도 이미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무안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 평년 추세를 유지하던 상황이었는데 네. 올 2월에 이제 이 이용객들 숫자가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72% 감소를 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줄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관광산업 전반은 계속해서 지속적인 타격이 불가피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료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항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선이 중단된 것은 벌써 지난달에 이미 끊겼고 지금 국내선마저도 아시아나 제주 가는 노선도 지금 28일까지는 운항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향후에 어떻게 그 회복되리라고 하는 그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관광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지난 3번의 이 감염병 사례에서도 검증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그러면 사스나 메르스 등 감염병 사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강도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그 세계 3년, 예, 3년 그 3년 정도의 그 세 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세 번의 정도 사례에서 봤을 때 이 지금 현재의 코로나19 관련은 그것과 비교했을 때 경제에 미치는 강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현재는 이제 진행된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는 사실은 과거보다 강도가 셀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많습니다. 예. 첫 번째가 이제 아까 우리 안상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초에 발생했던 중국의 후베이성이 사실은 경제적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그 지역들보다는 우리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경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충격이 아마도 좀 더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과거보다 좀 더 중요한 지역하고 우리가 교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 전남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에서 그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충격이 한번 올 것 같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확산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극도로 외출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제하다 보니까 그 충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과 소비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발생하다 보니까 충격의 강도는 아마도 좀 더 세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그 세계은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드디어 0%대 성장률까지도 전망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한국의 성장률이 그만큼 낮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 한국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굉장한 그 악영향이 끼쳐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상이 가능한데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 지역 상공인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한번 논의를 하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이제 뭐 우리 지역뿐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노재편 이 아베 정부에 대한 반대 정서가 확산된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계신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변화된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안상희 국장님.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소비 심리 위축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것은 뭐 좀 전에 오병기 실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 간의 모임이라든가 행사 이런 것을 극도로 자제하게 되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위축되게 되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 아무래도 도소구매업이라든가 기타 개인 서비스 업종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은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이 소비 심리 위축과 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적 매출 저조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개 기업 내지 한 개 사업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개 기업과 한 개 사업장이 소상공인이 계속 생업을 유지할 수 있으려 그러면 자금이 이제 빨리 공급되어야지만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금이 빨리 공급돼야지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원 신청에서 대출 신청까지 저희도 한번 보도를 하고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만은 지원 신청에서 대출 실행까지 2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심사 기간이 그 정도 걸린다는 건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네, 그 부분은 뭐 평소에 2달이 걸렸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신청량이 갑자기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은 신청과 보증 심사가 다 끝났는데 예전에 평일 한 100건 정도의 상담 신청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하루에 뭐 5, 600건까지 5, 6배까지 그 상담과 신청이 그렇게 폭증하다 보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그렇다고 해서 인원을 갑자기 무턱대고 신용보증재단의 인원을 갖다 갑자기 늘릴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복합적인 건데요. 가장 이제 중요한 원인은
공급이 갑자기 몰리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큽니다. 오병규 실장님,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감염병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속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금 지원은 속도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이렇게 재정 지원이라든가 금융 지원, 이자 지원을 정부에서 발표를 한 다음에 이 속도가 이렇게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언제까지 이제 생존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사실은 한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신속하게 지원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V자 반등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자영업자나 이제 소상공인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뭐 전부 다 이제 직장을 폐지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현재의 이제 구조적이지 않았던 문제가 나중에 구조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까 안상현 국장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도 이제 우리 소상공인 이제 시장진흥공단도 있고 또 중소기업진흥원과 같은 여러 이제 기업 지원 또는 이제 소상공인 지원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들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지금 그 소상공인들이 그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가서요. 지금 내가 소상공인이다. 그리고 내가 이 피해를 받았고 이 자금 지원을 받을 적격자이다는 확인서를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지역 신보를 방문하게 되면은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보증 심사를 하게 됩니다. 보증 심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은행에 가서 대출 약정을 하고 나서 실행이 되는 이런 이제 3단계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금 오병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걸 단축시킬 수 있지 않느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걸 의문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혜를 짜내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그렇다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가지 않고서도 바로 집에서 확인서를 뗄 수 없느냐. 그래서 온라인 발급을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인 보증심사와 약정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 은행 한 군데서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지역 신보가 은행에다가 지금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심사하고 상담하는 것까지는 은행에서 그 업무를 대응을 하고요. 지난주부터 달라진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 심사만 이제 신보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소상공인들이 지역 신보까지 찾아갈 필요는 없고요. 은행에서 서류를 갖다가 지역 신보에다 남겨주게 되면 지금은 또 현장 실사까지 지금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서 다시 은행에 돌려주게 되면 은행에서 이제 대출 약정을 맺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뭐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4주 내지 8주 정도 걸린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한 2, 3주 정도로 저희가 단축을 하고 있고요. 4월 초쯤 되게 되면은 저희가 열흘 이내에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한 우리 전남 지역 신보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 되는 단기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지금 우리 도에 6개 지점이 있습니다. 6개 지점에 2명 내지 3명 갖다가 긴급 보강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을 최대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시가 아닌 비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해서 저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 평가 이 자체도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해봐라. 좀 유예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예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사실상 그게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모든 임직원들이 이 업무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참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배우게도 됩니다. 보증 절차에 얼마나 걸린다라고 하는 거, 단계가 얼마나 된다는 거, 또 그 신천지교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예배를 보고 있다는 거, 불필요한 것까지도 많이 이렇게 배우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번 코로나 감염,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모든 것은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깨닫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동안 몰랐던 잊고 지냈던 그런 부분일 텐데
자,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난, 조금 전에 오 실장님께서는 V자 반등을 기대를 해보는데 V자 반등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는 있다. 이 문제 제기를 좀 한번 해주셨는데요. 지금 경제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지금 뭐 그중에서 지역 상품권 등 금융 정책이나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이 좀 먼저 하는데 지역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좀 확대해서 풀어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상현 국장님, 지금 지역 상품권을 확대 발행하는 이 부분, 지금 전남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이게 효과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정책입니까? 네, 당초 정부에서는 올해 전국적으로 약 3조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예.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것을 2배인 6조 원으로 지금 늘린 상황입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올해 한 2,500억 정도 발행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예. 최근에 좀 조정을 해가지고 3,725억까지 지금 대폭 지금 확대 발행을 갖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제 이 발행을 하게 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번에 같이 따라옵니다. 네. 할인율을 10%까지 올려주는 대신에 국비를 8%를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까지 지금 같이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예. 이번에 확대 발행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지역 내에서 발행한 지역 상품권이 굉장히 생각보다 의외로 판매율과 환전율이 높은 편입니다. 네. 보게 되면 작년 2019년에 발행한 그 우리 도내 지역사랑 상품권에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환전율과 판매율과 환전율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환전과 판매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지역 경제에서 유통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외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압니다만 특히나 상품권 깡 같은 거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정책에 명과 암이 있듯이 상품권 정책도 분명히 부정적인 사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지역 상권 살리기에 상품권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환전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수치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제학자들도 있던데요. 회전율이 높아야 되는데 환전율이 높아버리면 그건 좀 이 화폐로서의 가치, 그러니까 그 유통 가치가 좀 훼손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물론 지역 상품권 자체가 네. 일종의 그 유가 정권으로서 금전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금인 화폐하고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사용되고 재사용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 그런 비율은 아무래도 화폐에 비해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빨리 유통되는 것이 일단은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네. 환전율까지는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예. 어느 정도 그게 안정화됐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회전율까지도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실장님, 지금 그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 지역 상품권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그만큼 양이 늘어나게 되면 수요가 그만큼 많이 풀린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10%만큼의 경제 효과가 더 날 것이고요. 지금 봤을 때 이런 부분들 금융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정부가 이제 지원하는 이런 부분인데 재정대 그 금융정책으로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좀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사실은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연간 한 70조 원 정도의 이제 지역 내 총생산을 이제 부가치를 창출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지역적인 특성상 사실은 한 10조 원 이상이 이 지역에서 소비가 안 되고 수도권 같은 곳으로 이제 유출되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돈들이 다시 이 지역에서 돌도록 하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아까도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0조 원이 넘는 돈이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뭐 적어도 이럴까 이제 뭐 순환 과정을 생각해 봤을 때 몇 조 원대 규모는 아마도 지역사랑 상품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뭐 재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이제 규모에서 또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지역사랑 상품권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접근한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신용카드에 이제 이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또 이제 이 몇 달 동안만 이제 소득공제 한도를 이제 확대하는 거 늘려주겠다고 그러죠. 이런 것도 네.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청탁금지법도 네. 이 기회에 조금 한시적으로 좀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건 예. 또 별개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만 예, 소비를 확대시키자는 그렇죠. 측면에서는 예. 뭐 일리 있는 말씀인 것 예, 같기도 근데 하고요. 뭐 화훼 농가라든가 이런 네. 데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주로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가 이런 그런 이 이익단체들에서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재정정책으로 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남도에서 특별히 이런 지역 기업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하는 세제 혜택들 어떤 혜택들을 지금 예상하고 계시고 시행을 하고 계시나요? 네, 재정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네. 재난 기본소득이 지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서울시도 있고요, 강원도도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지금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면서 과연 이 재난 기본소득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설정되는 게 좋을까? 구체적인 이제 방향 설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도가 지금까지 설정한 방향은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 모든 도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소득의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취약계층한테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그 방향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저희 정책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활비 지원으로 예. 저희는 지금 기조를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전남의 가구 수가 총 한 87만 가구 정도가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기준 중위소득이 이제 100%라고 하게 되면 딱 어떻게 보면 중간 소득이 되는 그런 소득 구조입니다. 예. 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가 우리 도에가 약 한 43만 7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절반이 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43만 7천 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32만 가구 정도를 저희가 긴급 생활비를 갖다가 좀 지원을 해주자. 예. 지금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가구 수의 인원에 따라서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긴급 생활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이런 지금 그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이제 소상공인들도 좀 굉장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예.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영 비용을 갖다가 고정 비용, 특히 고정 비용 위주로 해서 경영 비용을 갖다가 감소시켜주는 어떤 지원 방안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긴급 재난기금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오 실장님 지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재난기금 재난기본소득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 이게 지금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일으킨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 가는 이런 형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중앙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그 전남도가 말하는 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취약계층, 계층을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전달 체계로 봤을 때는 재난 상황에서 준다라고 하면은 이 서로 이렇게 그 전달 체계를 구분하는 과정에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시간과 비용이 드니 일시에 지급하는 것도 또 방법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근데 사실은 작년부터 유사한 논의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게 김영록 지사께서 이제 지사 취임하면서 이제 기본소득제를 하시겠다고 했다가 작년에 농어 및 공익수당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농어가 숫자만 해도 이제 한 20만 가구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재정적 부담이 뭐 예를 들어서 가구당 100만 원만 해도 막 한 3, 4천억 원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6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재정적 부담을 온전하게 자치단체에서만 이렇게 부담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농어 및 공익수당에 대해서는
공익형 직불제로 이제 그 국가 재정의 부담을 좀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안상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제 어떤 시간적인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은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선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이 농어민 공익수탁 과정에서 이미 여러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 방법론을 좀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국장님, 그렇다면 이제 그 재난 기본소득을 방향은 잡고 이제 그 취약계층에게 지급한다. 원칙 방향성까지는 잡혀져 있으니까 지금 정부의 추경은 1차 추경은 확정이 됐고 전남도도 지금 추경을 마련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군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전남도가 추경하는 방향을 시군들도 바라보고 있는 이런 형국일 텐데 전남도 추경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반영을 할 계획이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긴급 생활지원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 한 총 사업비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한 1,280억 정도를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1,280억.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와 시군이 좀 분담하는 형태를 취해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어떤 경영 안정 비용 지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좀 투입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번에 저희가 이제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1,000억 원까지 저희가 늘려서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 1,000억 원에 대한 저희가 이자 지원을 2%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비용은 이제 순수 도비로 또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또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자금을 갖다가 이제 지원을 받을 때 보증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네. 보증 수수료가 이제 0.8%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이렇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1년간의 보증 수수료 0.8%를 전액 도해서 소상공인의 이렇게 경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렇게 면제해 주는 그런 특례 보증 제도를 네. 저희가 운영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좀 최소화시키고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지원들이 신속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코로나19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을 잘 현명하게 탈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가 조금 전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V자 반동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마침 이제 코로나 전국 속에 4.15 총선도 이제 가까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총선 후보들이 정책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 경제 공약에 좀 집중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지금 인물도 깜깜이지만 정책도 없고 지금 그 공약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을 두 편을께 드려보면 총선 후보들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내세워야 할 경제 공약, 지역 경제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한번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병기 실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실은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심각화되기 전에 네. 이제 저희 연구원과 전남도청 협업을 해서 네. 많은 이제 총선 공약들을 좀 발굴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다양한 공약들이 발굴이 됐는데 현재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아마도 도에서 발굴한 여러 공약 중에서는 네. 아마 바이오라든가 의료 관련된 공약들을 우선적으로 후보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시하는 게 어떨까. 네.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이제 국비를 좀 투입해서 백신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그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 예. 그다음에 국립보건의료대학교 이제 요즘에 얘기하는 이제 아마 의과대학 신설과 연관되겠죠.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 이런 사업들이 아마도 이 현재 사태하고 좀 밀접하게 관계되면서도 경제 공약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이런 공약들을 총선 후보들이 좀 채택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제시를 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 시설이 사실은 차세대 방사선 가속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아마 총선에 나오시는 후보들께서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이제 공약으로 채택해 주시면 가장 좋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반 기술이 차세대 방사선 가속기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지금 22개 시군 지자체들이 전부 협조하겠다고 했고 기건 지금 서명부 같은 경우도 제출해 있더라고요. 방사선 가속기 사업 지금 어느 만큼 가고 있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방사선 가속기 사업은 이제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과 함께 또 프레젠테이션 자료라든가 네. 또 그다음에 여러 분들의 어떤 그
활용을 하겠다라는 어떤 수요에 네. 따른 업무 협약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대학의 총장님들께서도 전부 전남의 4세대 원형 방사능 가속기 구축을 갖다가 지지해주는 그런 또 선언을 해주셨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힘이 돼서 우리 전남이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지금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기 향후 전망 내지는 또 희망사항이 있다면 두 분 패널로부터 차례도 의견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현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창구에 의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또 기업 실적이 저조짐에 따라서 한계 기업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금 공급의 경색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연쇄 부도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2008년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사실 점점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정부가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해서 경제에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거의 지금 제로 금리 시대에 돌입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처음으로 0%대 금리 시대에 지금 돌입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런 굉장히 많은 세계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라든가 맥킨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올해 세계 경제가 최근 30년 이래 가장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 것이다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도 경제에만 또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게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방역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도 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꾸준한 동력을 갖다가 투입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는 어떻게 보면 자전거처럼 계속 앞으로 달려야지만 쓰러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달릴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투입해 줘야 되는데요. 현재는 민간 부분에서 그런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그런 동력, 재정 투입을 갖다가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민간 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도 어렵지만 정부의 정책과 우리 도의 정책을 신뢰해 주시고 좀 전폭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실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다 보니까 경제 이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경제가 심리다. 경제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가 굉장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어렵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있고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더 소비가 위축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경제가 순환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심리적으로 좀 더 희망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좀 더 내 이웃에 말하자면 자영업자들이 이제 생산한 물품이라든가 중소기업 물품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이제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들, 이제 친환경 농수산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네. 것들을 통해서 서로 좀 도와간다고 하면은 V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U자 반등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끝까지 버티는 이 V자 반등이 오는 시점까지는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여러 주민들도 같이 힘을 합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다. 일단 버티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할 돈이 시중에 풀려야 합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문제가 논란인 가운데 소비 확산을 위한 기본소득을 반대한다고 밝힌 한 경제단체장은 엉뚱하게도 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를 들고 나오기도 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쓸 돈이 있어야 경제가 돕니다. 정부 추경에 맞춰 지자체들도 잇따라 추경을 진행하고 있지만 소비 확대, 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 물품 구매 등은 도의 시한체, 각종 공사 등 최적 쌓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은 이제 곧 지나가겠지만 경제난 등 후폭풍은 더욱 거세게 다가올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면서 일요 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